나는 1992년생, 일남 일녀 중 둘째이자 여동생이다. 어릴 때 우리 가족은 평범했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다니며 묵묵히 일했고, 어머니는 살림을 하면서도 늘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다. 오빠는 나보다 4살 많았다. 1988년생, 나보다 먼저 철이 들어야 했던 사람. 하지만 그는 늘 반대로 갔다. 말보다 주먹이 먼저였고 책임보다 자존심이 앞섰다. 그래도 나는 믿었다. 그래도 우리 오빠니까. 그 믿음은 2014년 그가 처음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을 때까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 결혼할 거야. 갑자기 던진 말이었다. 그의 여자친구는 1992년생, 나와 동갑이었다. 처음 봤을 때 조용하고 착한 인상이었다. 말보다 미소로 대화하는 사람. 하지만 결혼 이야기는 너무 빨랐다. 사귄 지 얼마나 됐는데? 3달. 그때부터 부모님은 반대하셨다. 아직 어리다. 성급하다. 그러나 일주일 뒤 오빠는 또 다른 말을 했다. 아이가 생겼어. 그 한마디로 모든 반대는 무너졌다. 결혼식 대신 혼인신고, 허름한 원룸, 그리고 23살의 엄마와 28살의 아빠. 나는 어쩐지 불안했다. 저 둘 진짜 준비된 부모일까? 2015년 첫째 딸이 태어났다. 작고 예쁜 아이였다.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집안의 희망이 되었다. 엄마 아빠 모두 그 아이를 볼 때만큼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택배일, 배달 아르바이트, 공장 용역. 오빠는 일과 그만두기를 반복했다. 사람들이 너무 깐깐해. 일이 너무 빡세. 그 말이 그의 변명이자 인생의 전부가 되어갔다. 새언니는 묵묵히 아이를 돌봤다.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그녀는 늘 피곤에 절어 있었고 그녀의 손은 늘 거칠었다. 오빠는 책임보다 불만이 많았다. 넌 집에서 쉬잖아.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는 몰랐다. 그 무렵 나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부모님은 내게 말했다. 너는 저렇게 살지 마라.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2018년 둘째 딸이 태어났다. 새언니는 출산 후 눈물이 많아졌다. 이 아이만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돌 무렵 둘째는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었다. 혼자 손을 흔들고 눈을 맞추지 않았다. 처음엔 단순한 발달 지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냉정하게 말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그날 새언니는 울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의사의 말을 들었다. 오빠는 화를 냈다. 그건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의사는 조심스레 고개를 저었다.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새언니는 치료비 때문에 눈물을 삼켰고 오빠는 점점 더 집을 나돌았다. 나 일하러 간다. 그 말은 사실 도망이었다. 2019년 새언니가 다시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모두가 놀랐다.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말했다. 지금도 벅찬데 또? 오빠는 단호했다. 낙태는 죄야. 생명은 소중하잖아. 그 말 속엔 아이를 향한 책임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가 담겨 있었다. 셋째 딸은 태어났고 그날 엄마는 병원 복도에서 울었다. 저 애들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니? 그때 오빠는 말했다. 우리가 알아서 살 테니까 신경 끄세요. 그리고 또 연락을 끊었다. 그 후로 몇 년 오빠네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우리는 그들의 소식을 들을 길이 없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시장에서 오빠를 봤다고 했다. 얼굴이 까맣게 탔더라. 팔뚝엔 택배 스티커가 붙어 있고 오빠는 여전히 일용직을 전전했다. 새언니는 고깃집 서빙을 했다. 새 아이를 데리고
30년 넘은 낡은 주택 월세에서 살고 있었다. 겨울이면 찬바람이 들어오고 여름엔 곰팡이가 벽을 타고 올라왔다. 전화비, 전기세, 월세. 그중 하나는 늘 밀렸다. 그럴 때마다 전화가 왔다. 가영아, 이번 달만 좀 도와줘. 거절하면 욕을 했고 며칠 뒤엔 미안하다며 다시 연락했다. 그게 오빠의 일상이었다. 아이들은 점점 자랐다. 첫째는 9살, 둘째는 7살, 셋째는 4살. 첫째는 조용했고 눈치가 빨랐다. 둘째는 여전히 손을 흔들며 혼잣말을 했다. 셋째는 그저 따라 웃었다. 추석, 가족이 모였다. 조카들은 모두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팔 길이가 맞지 않았고 신발엔 구멍이 뚫려 있었다. 내 아이와 놀던 첫째가 내 아이의 옷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괜찮아요. 저는 없어도 돼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아이의 말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나는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 나는 그날 밤 울었다. 그 아이의 조용한 체념이 너무 무거웠다. 2025년 추석, 오빠네가 오랜만에 본가에 왔다. 그리고 한마디, 넷째 생겼어요. 엄마는 젓가락을 놓았다. 지금 장난하니? 아버지는 말을 잃었다. 이미 16주예요. 새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다. 니들은 왜 매번 이런 식이니? 오빠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우리가 알아서 살 테니까. 그 익숙한 말, 그 무책임의 문장. 그날 식탁 위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누구도 밥을 삼키지 못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다. 이건 신우이질이야. 그만하자.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명절 때마다 오빠는 전화를 걸었다. 고모 선물 사달라고 해라. 아이를 바꿔주며 말했다. 그 말이 너무 지겹다. 아이들 생일, 어린이날, 명절. 그때마다 나는 조카들을 떠올린다. 이 아이들이 무슨 죄지? 나는 그들에게 옷도 사주고 간식도 챙겨줬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무의미하다.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 대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부디 아이들이 어른들의 그림자를 닮지 않기를. 나는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한다. 아이를 낳는 건 용기다. 하지만 아이를 지키는 건 책임이다. 그들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은 너무 가볍다. 가난보다 더 무서운 건 무책임의 습관이다. 나는 이제 오빠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 말해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신 나는 이렇게 글을 쓴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라며, 누군가 이 아이들의 침묵을 대신 들어주기를 바라며. 아이들은 태어나 선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부모의 선택을 대신 살아가야 한다. 나는 오늘도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부디 이번엔 제발 아이들을 위해 살아달라. 어쩌면 이 글은 새언니에게 닿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어디선가 비슷한 상황 속에 놓인 누군가가 이 글을 읽고 울 수도 있다는 걸.